예, 후반부 강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주제가 복수함수에서 선형대수로 바뀌었죠. 선형대수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방정식을 다룬다. 행렬 A 주고 벡터 B 주고 AX, B 되는 벡터 X 찾으시오 라는 문제. 풀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장에서 다룰 테고, 그리고 3장에서는 예컨대 AX, B 되는 X가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AX와 B 사이의 거리를 또는 AX 빼기 B라는 벡터의 크기를 내가 크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거를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는 문제를 차선으로 풀어도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AX, B 되는 X 찾는 문제를 포함하는 그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AX, B 되는 X가 있다면 바로 AX, B-B의 크기를 최소화한 결과가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2장에서 할 거고 이런 얘기를 주로 3장에서 할 건데 그리고 그 4장의 디터미넌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라서 건너뛰고 5장에서 아이겐밸류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으로 그 선형대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는 여러분이 이런 들은 적이 있는 거라서 그거를 했던 걸 다시 하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했던 방식과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 복소수 얘기하면서 충분히 느꼈겠지만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느냐 보다는 그 결론에 어떻게 이르냐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죠. 이 AX, B 되는 X 찾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가우스 소거법이에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그게 1장에 간단히 복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복습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우리 그거 잠깐 짚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죠. 일단 이 대목에서는 이건 지우고 그래서 그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 푸는 이야기를 잠깐 하죠. 바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해보죠. 우리에게 지금 이런 선형 방정식이 있습니다. 세 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변수 x, y, z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꼴로 쓰면 행렬 A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렇죠? 벡터 B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x, y, z로 구성된 x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ax, b 되는 x 찾는 문제 a 행렬, b 벡터, x 벡터 이런 문제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a는 3x3 행렬이네. 이 얘기는 미지수가 3개 있고 식이 3개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룰 거냐 하면 a가 m by n, b는 m by 1, x는 n by 1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다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이 m개, 미지수가 n개, 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다른 경우를 다룬다는 얘기죠. 그게 더 일반적이겠죠. 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왜 꼭 일치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일치하는, 즉 A가 정사각형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만 뭔가 익숙하다면 그러면 아주 특수한 사례에 익숙한 거고 일반적인 문제를 잘 다루지는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m하고 n이 다른 경우, 즉 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다른 경우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2장 강의를 들으면 논점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분석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디터미넌트 이런 거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A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B의 형태로 X를 찾고 싶겠죠. 그렇게 하는 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와닿지 않고 또 A의 디터미넌트 0이 아닐 때 그것을 이용을 해서 A 역행렬을 구하는 게
그걸 만약에 내가 컴퓨터로 구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수치적으로 늘 쉬운 건 아니에요. 간단히 뭐 이런 예만 하나 들어보죠. 이거는 뭐 2x2고 훨씬 더 간단하죠. 심지어 대각 행렬이에요. 입실로는 0이 아닙니다. 그럼 이 행렬의 역행렬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되나요? 여기 있는 A랑 헷갈리니까 B라고 합시다. 아무 문제 없죠? 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컨대 입실론이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간단치 않겠죠? 컴퓨터는 뭐 유한한 비트로 숫자를 저장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입실론이 10의 마이너스 100제곱이라면 여기 있는 행렬 B는 이게 non-singular 행렬, 비특이 행렬, 역행렬이 있는 행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원래 이거였는데 뭔가 계산하다가 수치 오차가 축적이 돼서 0이 아닌 숫자가 된 건지, 아니면 컴퓨터 안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00제곱이나 0이나 구별이 안 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물론 가우스-호거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수치적인 문제가 역행렬을 구해서 계산하는 경우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역행렬을 구할 A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역행렬을 구하고 역행렬 곱하기 B 형태로 X를 찾는 게 별로 현명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우스-호거법입니다. 가우스-호거법은 뭐죠? 행을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조작을 해요. 조작한다는 게 이제 manipulate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 그런 거를 조작이라고 번역을 해서 옮기면 뭔가 좀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처리예요. 그래서 행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행끼리 뭐 순서를 바꿔, 또는 위에 있는 행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아래에 있는 행에다가 빼 또는 더해, 뭐 이런 식의 연산인 거죠. 그래서 A랑 B에 대해서 해서 A를 삼각골 행렬로 만들어서 A의 마지막 원소부터 하나하나 찾아내는 방식으로 요 선형 방정식을 풀게 되죠. 해본 경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일단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냐 하면 얘를 UX는 B'의 꼴로 만든다는 얘기가 뭔지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보죠. 그리고 U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요 대각 요소 밑은 0이 되고, 그리고 위에는 뭐 0이 아닌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위 삼각골 행렬, 이거를 영어로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P에 대해서 동일한 행연산을 해서 row operation입니다. 동일한 행연산을 해서 U를 이렇게 위 삼각골 행렬로 만들면 X를 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AX는 B라는 방정식과 UX는 B'이라는 방정식은 다르게 생긴 방정식이죠. 하지만 동일한 X가 두 개의 방정식을 다 만족하면 그러면 같은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X, B를 만족하는 X나 UX, B'을 만족하는 X가 같고, 그리고 U가 삼각골 행렬이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더 쉽게 X를 구할 수 있게 되죠. 해봅시다. 자,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이렇게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삼각골 행렬이 되게 만들면 일단 여기 0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요 셋째 행과 첫째 행을 바꿔줘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첫째 행과 셋째 행을 바꿔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1과 R3를 바꾼다. 그래서 A 기억합시다. 여기서 둘째 행 그대로 두고 첫째 행과 셋째 행을 바꾼 게 바로 A1입니다. A1이에요. 이걸 내가 A1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B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연산을 해야죠. B에 대해서도. 그런데 B는 첫째 요소와 첫째 행과 뭐 행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첫째와 셋째 행이 같으니까 순서 바꿔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B1이라고 하면 B1은 B랑 공교롭게도 우연히 같은 거죠. 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요 3을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행의 3배를 해서 둘째 행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둘째 행뿐이니까 달라지지 않는 첫째 행과 셋째 행은 그대로 일단 먼저 쓰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행과 셋째 행 그대로 쓰고 이제 둘째 행에서 첫째 행 3배 한 거 뺀 결과 있으면 이게 0, -2, 3 바로 이게 되네요. 그리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세요.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에서 첫째 행에 잘못 얘기했죠. 2에서 첫째 행의 3배 한 거를 빼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1의 첫째 행에서 3배에서 둘째 행에 뺀 거를 A2라고 하고 B1에서 마찬가지로 첫째에서 3배에서 둘째에서 뺀 거를 B2로 하면 이제 A2, B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열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대각요소 빼고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둘째 열을 공략합시다. 둘째 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려면 요거 밑에 요것이 0이 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둘째 행을 셋째 행에다가 더하면 되겠죠. 둘째 행을 셋째 행에다가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옮겨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받는 건 셋째 행뿐인 거죠. 그래서 0, 2, -2에다가 0, -2, 3 셋째 행에 둘째 행을 더한 게 0, 0,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셋째에다가 둘째를 더한 게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행연산을 몇 번 한 거죠? 순서 바꾸는 거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첫째 행에다가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준 거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둘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한 거 한 번 했고 전부 3번의 행연산을 해서 내가 원했던 내가 이걸 A3라고 하면 위의 삼각골 행렬, 어퍼 트라이앵글 행렬처럼 되는 거죠. 이게 B3고 이걸 B'이라고 놓으면 이제 UX는 B'이다 라는 방정식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U, X, B'. 이걸 만족하는 XYZ는 역행렬 같은 거 구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식에서 Z는 0이 나오고 먼저 Z는 0 썼습니다. 마지막에서 Z는 0 나오고 Z가 0이니까 그 다음 둘째 식에서 -2y 플러스 3z는 -1인데 z가 0이니까 그냥 -2y는 -1이고 해서 y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2분의 1. 그리고 이제 첫째 식에서 x를 구하면 되죠. 첫째 식에서 x 구하는 거는 x 빼기 y 빼기 z인데 얘가 2분의 1이고 z는 0이고 해서 x는 2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u가 위 삼각골 행렬이니까 요 z부터 요 벡터의 마지막 요소인 z부터 거꾸로 z, y, x 이런 식으로
역행렬 같은 거 구하지 않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XB 되는 X가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호거법으로 선형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전반부에 내내 그런 얘기 했듯이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죠.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교수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왜 AXB 되는 X와 UXB 프라임 되는 X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대체 행연산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행연산을 A, B에 대해서 똑같이 실행을 했더니 동일한 X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A에서 첫째, 셋째 컬럼 행, A에서 첫째, 셋째 행, 로우의 순서를 바꾼 게 A1, A1에서 어떻게 한 게 A2, A2에서 어떻게 한 게 A3,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행연산을 B에 대해서 한 게 B1, B2, B3고. 자, 그래서 이제 A와 A1, A1과 A2, A2와 A3 사이의 관계가 뭐였는지 한번 써보자고요. 자, A1은 자, A가 뭐였냐면 진작 써둘 걸. A는 0,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5,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A와 A1 사이의 관계는 A에다가 요런 행렬을 곱한 거랑 같아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요 2원이라는 행렬은 뭡니까? 2원이라는 행렬. 3x3 행렬에서 단위 행렬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요 단위 행렬의 첫째와 셋째 행의 순서를 바꾼 게 이거죠. 그렇죠? 즉 단위 행렬의 첫째와 셋째의 순서를 바꾼 것을 A에 곱하면 A의 첫째 행과 셋째 행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는 따지지 않기로 하고, 단위 행렬의 첫째와 셋째 행의 순서를 바꾼 것을 A에 곱하면 A의 첫째 행과 셋째 행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A와 A1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E1은 역행렬이 있는 행렬입니까? 역행렬이 있는 행렬이죠. 어떤 방정식에다가 어떤 선형 방정식에다가 선형 방정식까지 아니어서 어떤 방정식에다가 내가 R이라는 행렬을 곱하면 얘는 어떤 조건 아래서 원래식과 같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R 곱하면 왼쪽이 되는 거고 왼쪽에서 R 인버스 곱하면 오른쪽이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결국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A와 A1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A에서 A1으로 가면 A1에서 A로 가는 건 이거의 역행렬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E1의 역행렬은 뭡니까? E1의 역행렬은 이랑 같네. E1이랑 같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A에서 A1 갈 때 어떻게 갔다고? 첫째 행과 셋째 행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럼 다시 A1에서 A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첫째 행과 셋째 행 순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이렇게 행의 순서를 바꾸는 걸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퍼뮤테이션을 두 번 하면 그러면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단위 행렬의 특정한 행의 순서를 바꾼 거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A와 A1 사이의 관계를 썼고, 그럼 A1과 A2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1과 A2 사이의 관계? A1의 첫째 행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준 거겠죠? 그래서 A1과 A2 사이의 관계, 잠깐 그 전에 A1과 A1 사이의 관계나 B와 B1 사이의 관계는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A1과 A2 사이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A1에다가 이거 곱한 것이 A2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였죠? 단위 행렬에서 첫째 행의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준 거죠. 첫째 행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준 거죠. 단위 행렬에서. 단위 행렬에서 첫째 행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준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행렬을 A1에 곱하면 A1의 첫째 행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준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에 대해서 어떤 행연산을 하고 주어진 행렬에 곱하면 주어진 행렬에 동일한 행연산을 한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1과 A2 사이의 관계는 이래요. 이 대목에서 우리 E2의 역행렬 한번 구해볼까요? 내가 3x3 행렬의 역행렬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번에 한다는 건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할게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패턴을 보자고요. 마이너스 3을 3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자, 첫째 행의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준 다음에 다시 원래 행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행 3배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둘째 행에다가. 그러니까 E2의 역행렬은 이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든 A1과 A2 사이의 관계는 A1에다가 이런 E2를 곱한 거예요. B1과 B2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A2와 A3 사이의 관계는 뭐였죠? A2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A3는 어떻게 얻은 거죠? 둘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한 거죠. 둘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한 거예요. 둘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해서 A3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런 행렬을 A2에 곱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E3는 뭐라고요? 단위 행렬에서 둘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한 거죠. 그러면 나 또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둘째 행에 셋째 행을 더한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둘째 행을 셋째 행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E3를 B2에 곱한 게 B3가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A에다가 E1 곱하고 E2 곱하고 E3 곱해서 A3를 얻었고 A3가 바로 U죠. U라고 쓴 U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행렬, 우리가 원했던 형태.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찬가지로 E1, E2, E3 곱해서 얻은 게 B3. 얘를 앞에서 B'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이거죠. AXB 만족하는 X와 UXB' 만족하는 X가 같고 U가 이런 모양이라면 X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죠. 왜 AXB 되는 X와 A3X, B3 되는 X가 같은지는 이제 분명해진 거죠. 여기다가 왼쪽에 이거 곱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그냥 이들을 쭉 곱하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도 올 수 있죠. 어떻게 오면 돼요? 이것들의 역행렬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의 역행렬. 이것들의 역행렬은 뭐예요? E3, E2, E1의 역행렬은 E1 역행렬, E2 역행렬, E3 역행렬이고 E1, E2, E3는 3x3의 역행렬은 3x3 행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한 번에 구했죠. 5x5라도 할 수 있었겠죠. 100x100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A3에다가 또 이런 것을 곱하면 원래 A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B3도 마찬가지죠. 이 방향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이 성립돼요.
그래서 AXB 되는 X나 A3X, B3 되는 X나 마찬가지 X예요. 이렇게 가우스-호거법으로 X를 찾는 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비특이 행렬을 왼쪽에서 순차적으로 곱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 E1, E2, E3 중에 하나가 non-singular 행렬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양방향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가우스-호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형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이유고, 물론 이 상황은 지금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A의 역행렬을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좋은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행렬 구하는 것보다 더 수치적인 문제가 덜 생기기 때문에, 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행렬, 이렇게 U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요 셋 중에 하나가 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셋 중에 하나가 0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서 이런 X가 무한히 많거나 하나도 없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요 셋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거. A가 역행렬이 없다는 거예요. A가 싱귤러하다는 거예요. 결국 디터미넌트에 관한 정보까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 A의 디터미넌트는 요 U의 디터미넌트는 대각 요소들의 곱이에요. 어쨌든 U가 싱귤러해지면 A에다가 non-singular 행렬을 곱한 U에서 만든 U가 싱귤러하면 A도 싱귤러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A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가우스-호거법이. 가우스-호거법을 통하면 AXB 되는 X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렬 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그 행렬 A에 관한 정보는 AX가 B라는 그런 산형 방정식과 관련이 있는 정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을 요약을 하면 행연산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여기 행연산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가 2를 E1, E2, E3를 곱한 게 2. 그래서 A에다가 이런 2를 곱한 게 U고, U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행렬이고, 그래서 이걸 만족한 X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A에서 U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퍼뮤테이션이 있고 행끼리 순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행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아래에 있는 행에다가 더하거나 빼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퍼뮤테이션을 했고요. 순서 바꿔서 첫째 행과 셋째 행 순서 바꿔서 만들었고, 그 다음 두 개의 행연산은 뭐냐 하면 첫째 행의 3배에서 둘째 행에 빼주는 거고, 그 다음은 둘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하는 거고, 위에 있는 행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아래쪽에 있는 행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행의 순서를 바꾸는 거와 위쪽에 있는 행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아래쪽에다가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아래쪽에 더하거나 빼주고 하는 것들은 예컨대 E2, E3를 곱하는 건데, 어떤 모양입니까? 대각 요소가 전부 1이고 대각 요소 아래가 0이 아닌 게 있는 거죠. U가 어퍼 트라이앵귤러라면 얘네들은 로어 트라이앵귤러겠네. 그렇죠? 그래서 퍼뮤테이션만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퍼뮤테이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연산은 모두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아래 삼각골 행렬을 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퍼뮤테이션을 먼저 했어요. 이래서 이 두 종류의 그 행연산을 다른 용어로 불러보자고요. 그래서 A에다가
퍼뮤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걸 E1을 P라고 부를게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E2, E3를 곱해서 U라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E2, E3는 둘 다 아래 삼각골 행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썼을 때 E2 인버스, E3 인버스도 아래 삼각골 행렬이에요. 예, 그렇죠? E2가 아래 삼각골, E2 인버스, E3 인버스는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 부호 바뀐 거고, 요거 부호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E2, E3처럼 E2 인버스, E3 인버스도 아래 삼각골 행렬이에요. 그래서 요 행연산을 해서 U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퍼뮤테이션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아래 삼각골 행렬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PA는 아래 삼각골 행렬 곱하기 U 형태인 거죠. U는 위 삼각골 행렬이고요. 그래서 내가 요것을 여기다 있는 얘기인데, 이게 아래 삼각골 행렬이라고 해서 내가 lower triangular matrix를 뜻하는 기호로 L을 쓰면 PA는 LU꼴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퍼뮤테이션을 먼저, 이 경우는 한 번 있는데, 필요한 퍼뮤테이션을 먼저 다 하고 나면 그 결과는 아래 삼각골 행렬 곱하기 위 삼각골 행렬처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 L은 어떤 아래 삼각골 행렬이냐 하면 대각 요소가 모두 1인 아래 삼각골 행렬이에요. 대각 요소가 모두 1인 아래 삼각골 행렬이니까 어떻죠? 디터미넌트, 이거는 여기서 우리 지금 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쓰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만. U는 대각 요소 중에 일부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A가 싱귤러면. 여기선 지금 A가 non 싱귤러니까 U의 대각 요소도 모두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행렬이든 PA는 LU꼴로 나타낼 수 있고, L은 아래 삼각골 행렬이면서 대각 요소가 모두 1이고, U는 위 삼각골 행렬이면서 대각 요소가 A가 non 싱귤러면 하나도 0인 게 없고, A가 싱귤러면 적어도 하나가 0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분해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U 분해, LU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LU 디컴포지션은 A가 직사각형 행렬, 즉 M by N이고 M하고 N이 다를 때, A가 정사각형 행렬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행렬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하고 U는 똑같은 모양의 행렬이고, P하고 L은 둘 다 non-singular 정사각형 행렬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X, B 되는 X를 찾을 수 있고, 그 과정은 PA는 LU꼴로 바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PA는 LU꼴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A는 LU꼴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행연산을 하는 거고, 행연산은 non-singular 행렬, 비특이 행렬을 왼쪽에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컬럼 오퍼레이션도 해봤을 텐데, 컬럼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번엔 non-singular 행렬을 오른쪽에서 곱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또 추측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AX는 B 되는 X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AX, B 되는 X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곱하면 왼쪽에서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모 곱하기 X가 모 이런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행연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AXB는 X다라는 그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즉, 꼭 벡터를
컬럼 벡터 형태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미안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A 곱하기 X가 아니라 요 로 벡터 곱하기 행렬이 어떤 로 벡터가 되는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선형 방정식을 해서 벡터를 컬럼 벡터로 쓰지 않고 로 벡터로 쓰면 그러면 가우스 호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열 갖고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컬럼 오퍼레이션도 그 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우스 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컬럼 오퍼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가우스 호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우스 호법이 선형 방정식을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2장은 그수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M하고 N이 다른 경우를 일반적으로 다룰 거예요. 미지수의 수가 식의 수와 다른 경우. 사실 미지수의 수가 식의 수랑 같으면 이 문제는 이것만큼 쉬운 거예요. A 스칼라, X 스칼라, B 스칼라.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표현은 이제 엄밀하게 아직 정의를 안 했으니까 A 실수, X 실수, B 실수. 되게 쉽죠? 어떻게 풀죠? A가 0이 아니면 A분의 B. A가 0이면 B가 0일 때 모든 X가 다 해고,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고. 딱 명확하게 갈리네. M하고 N이 똑같으면, 즉 A가 정사각형 행렬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0이면이 어떻게 바뀌어요?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A 인버스 곱하기 B, 마치 A분의 B 같은 거죠. 모든 B에 대해서 해가 유일하게 있고,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B의 내용에 따라서 해가 없거나 무한히 많거나. 본질적으로 실수 AXB가 AX는 B를 만족하는 경우랑 같은 거예요. 엄청 쉽죠. A가 0이 아니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A가 non-singular면 모든 B에 대해서 해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해요. 해가 항상 있을 때 우리는 존재성이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해가 있으면 하나뿐이다. 그럴 때 유일성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해요. 그런데 얘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M하고 N이 다르면, 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다르면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존재성이 성립하면, 즉 모든 B에 대해서 X가 있다면 그런 X는 유일할 수 없어요. 또 AXB 되는 X가 유일하게만 존재할 수 있다면 모든 B에 대해서 AXB 되는 X를 찾을 수는 없어요. 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다를 때, 즉 M하고 N이 다를 때, 다시 말해서 A가 직사각형 행렬일 때는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 익숙한데, 우리가 익숙한 게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라는 걸 생각하면 약간 허탈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M하고 N이 다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이제 이 장의 핵심인데, 그것도 가우스 호법으로 다룰 거예요. 예, 시작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슬라이드가 조금 황당해요. 이 장의 제목이 이런데 시작이 조금 황당해요. 약간 머리 아프니까 보지 말고, 일단 다 보지 말고 밑에 있는 8개의 조건만 보죠. 이건 별게 아니라 실수의 세상에서 실수끼리 더하고 곱하는 연산이 만족하는 성질을 모아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실수끼리 더하면 실수 됩니까? 예를 그냥 편의상 지금 실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실수입니까? 당연하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실수예요? 당연하죠. 이걸 우리가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실수의 집합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을 만족해요.
덧셈, 곱셈 모두 순서랑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 벌써 행렬끼리 곱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죠? 그렇죠? 교환 법칙에 만족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든 실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는 연산은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 그리고 결합 법칙도 만족해요. 그렇죠?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다음에 감마에 더하나, 베타를 감마랑 먼저 더한 다음에 알파를 더하나, 마찬가지. 곱셈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이 덧셈에 분배돼요. 그렇습니까? 분배 법칙을 만족해요. 그 연산은 닫혀있고 교환 법칙 만족하고 결합 법칙 만족하고 곱셈이 덧셈에 분배되는 분배 법칙을 만족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항등원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소냐면 어떤 실수에 그 항등원을 더해도 똑같은 실수가 나와요. 그 항등원이 뭐죠? 실수 0이죠. 그렇죠? 0 말고 다른 항등원 있나요? 어떤 알파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 항등원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도 똑같은 게 나오게 하는 그런 항등원이 0 말고 또 있나? 없죠? 그래서 유일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유일하게 존재하죠. 어떤 수든 1을 곱하면 똑같은 수가 나오죠. 덧셈과 곱셈의 항등원이 각각 존재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 그 다음에 역원이 존재해요. 알파에다가 임의의 실수 알파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거. 자, 요거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직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된 거니까. 대체 뭔 소리입니까? 다 아는데 정의가 안 돼 있다니. 어떻든 그냥 마이너스 알파를 하나의 기호로 생각해요.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의 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헷갈리면 알파 더하기 네모가 0 되는 네모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네모를 마이너스 알파로 쓴 거예요. 알파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나오게 하는 그 뭔가가 존재한다. 그 뭔가를 네모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파에다가 뭔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 잘못 얘기했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되게 하는 세모가 존재한다. 이 세모를 알파 인버스라고 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모는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세상에서 실수끼리 곱하고 더하는 연산이 만족하는 성질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뺄셈과 나눗셈은 없어요. 뺄셈과 나눗셈은 왜 필요가 없냐 하면 A에서 B를 뺀다는 것을 A에다가 B의 역원을 더하는 걸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렇죠? 알파를 베타로 나눈다는 건 알파에다가 베타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하는 걸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칙연산에서 더하기 곱하기가 정의가 되면 빼기와 나누기는 항등원 역원 가지고 정의를 하면 돼요. 이칙연산인 거죠. 그래서 왜 사칙연산 두 개만 이야기하지?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더하기 곱하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의 세상에서 실수끼리 곱하고 더하는 그리고 빼고 나누는 연산이 만족하는 성질이에요. 실수의 세상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실수의 세상 말고 다른 어떤 세상에서 내가 더하기나 더하기와 곱하기라는 연산을 정의해서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성질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세상을 실수의 세상처럼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다룰 수 있으면 뭐가 좋은가? 만약에 언뜻 보면 실수의 세상과 다른 세상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실수의 세상에서 실수끼리 더하고 곱하는 연산이 만족하는 거랑 같은 성질을 쟤들이 만족한다면 내가 쟤들을 실수의 세상과 분리해서 다룰 이유가 없죠. 물론 내가 실수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실수끼리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점에서만 보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이 만족하는 성질을 쓰고 그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장을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일반화, 또 추상화. 일반화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더 일반적인 대상을 다루니까 말이 되고, 추상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패턴 또는 성질만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인 구조를 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학에서 그 구조를, 그러니까 수학의 수리 철학에서 구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숫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자연수 존재한다 얘기.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구조, 패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물리학자들은 그 물리 현상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엄청나게 신기한 게 아니라 자연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한 거고, 존재하는 패턴은 당연히 수학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학이 패턴을 잘 다룰 수 있는 언어니까. 이제 그 패턴을 본다, 구조를 본다, 추상적인 어떤 공통 성향을 본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실수의 세상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에서 일반적인 실수 대신이라기보다는 실수의 집합을 뭐 F라는 좀 더 일반적인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실수에서 만족하는 두 개의 연산에 대응하는 연산 두 개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X 더하기 Y 이거를 E 더하기가 빨갛게 쓸게요. 빨간 더하기와 빨간 곱하기가 파란 더하기 우리가 실수끼리 곱하고 실수끼리 더하는 거랑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들이 똑같은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 8개의 성질을 다 만족한다면 얘를 다루는 방식과 얘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를 부르고, 필드라고 부르려면 따라서 연산이 정의가 돼야 되고, 연산이 이런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인지 아닌지에 관한 이야기는 연산에 관한 정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필드냐 아니냐라는 것은 집합뿐만 아니라 집합의 원소에 정의되는 연산, 이걸 내가 연산 구조라고 말하면 연산 구조가 만족하는 성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산 구조가 이 8개의 성질을 만족할 때 내가 이 F를 필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필드를 구성하는 집합, 이 전체를 필드라고 부르고, 필드를 구성하는 집합 F의 원소를 스칼라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스칼라의 정의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실수가 스칼라고 실수 늘어놓은 게 벡터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F의 구성원을 스칼라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스칼라에 관한 정의. 그러면 좀 길지. 스칼라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다 얘기하고, 이럴 때 이제 스칼라라고 이럴 때 F를 구성하는 원소의 집합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길지만 분명하긴 하죠. 그렇죠? 분명하긴 하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라고?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는 좀 덜 들을 것 같아요. 뭘 떠올리면 되냐면 극한에서 우리가 접근한다, 향한다, 다가간다 이런 식의 그 모호한 서술어보다 입실론 델타 가지고 얘기하면 길긴 하지만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스칼라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실수 같은 건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에서 이런 식의 좀 더 엄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스칼라의 정의까지 포함한 거예요.
필드는 집합의 원소와 거기서 정의된 두 개의 연산이 만족하는 성질에 관한 이야기고, 그 성질을 다 만족했을 때 그 집합의 구성원을 필드라고 부른다. 내가 어떤 집합의 원소들 사이에 연산이 정의되지 않으면 스칼라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이 강의실에 있는 20대 청년의 집합. 생각해보세요. 이 강의실에 있는 20대 청년의 집합, 더하기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더하기나 곱하기를 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칼라가 아닌 거야. 그런데 더하기랑 곱하기를 절묘하게 잘 정의해. 앞에 두 사람 더하면 옆에 사람이 나오게 한다라든가 뭐 잘 정의하고, 그래서 8개의 성질을 다 만족하도록 정의를 하면 가능할까? 그러면 여러분은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60명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2명. 그렇죠? 두 사람으로 집합을 하나 구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더하기랑 곱하기 두 사람을 더했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게 하고, 두 사람을 곱했을 때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게 해야 닫혀 있겠지. 곱하기랑 더하기 잘 정의해서 항등원도 있고 역원도 있게 하고 해서 8개 다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집합은 필드가 되고 그 두 사람은 각각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실수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유리수의 집합도 이거 만족합니까? 유리수끼리 더하고 곱하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면 유리수의 집합도 이거 만족하겠죠. 그래서 유리수의 집합도 필드를 구성해요. 자, 유리수의 집합이 필드다라는 말 대신 내가 유리수의 집합이 필드를 구성한다라고 말을 한 이유 알겠죠? 집합만 가지고 필드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연산이 정의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을 썼는데, 이제 매번 유리수의 집합이 필드를 구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길면 유리수의 집합도 필드다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엄밀한 표현은 유리수의 집합이 필드를 구성한다. 그래서 유리수가 스칼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정수의 집합은 어떻습니까? 정수의 집합 필드를 구성합니까? 정수 스칼라입니까? 얘 때문에 아니죠. 그렇죠? 3의 여권은, 곱셈에 대한 여권은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3분의 1은 정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수의 집합은 필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수는 필드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 7번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집합은 어떻죠? 연속함수의 집합? 함수끼리 더하고 함수끼리 곱하고 뭐 이런 거 정의하면 되나? 머리가 아프네?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게 스칼라냐, 필드냐 아니냐 묻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벡터 공간이냐 아니냐라고 물을 때 좀 더 여러분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워지는데, 어쨌든 다항식의 집합은 어떻죠? 다항식의 집합. 다항식의 집합. 역시 8번이 만족이 안 되겠죠. 그렇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집합은, 유리함수의 집합은 다 만족하네.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유리함수의 레셔널 펑션의 레셔널, 그러니까 유리와 유리수의 레셔널 넘버의 유리가 같은 의미냐? 이 8개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같은 거죠. 그렇죠? 반면에 다항식은 8번을 만족하지 않죠. 그 다항식의 성질은 뭐랑 같냐 하면 연산 구조 측면에서 보면 정수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만 만족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정수, 다항식 뭐 이런 것들.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윙이라고 불러요. 1번부터 7번까지만 만족하는 것들은 윙을 구성하고, 8번도 만족하면 필드를 구성하고, 필드를 구성하는 원소의 집합은 스칼라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수를 실수의 일부로 보면 당연히 정수 스칼라겠지만, 정수의 세상에서만 사는 정수는 스칼라가 아닌 거죠. 아까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의 집합이 필드가 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 했는데, 사람이 둘이면 따지기 쉽다고 했죠. 사람이 둘이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B를 사람이 둘인데 한 사람을 네모라고 하고
한 사람을 세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세모가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게 정의돼야 되니까 이게 네모 또는 세모가 되게 정의를 하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이걸 잘 정의해서 나머지가 다 만족하도록 여기 있는 게 다 만족하도록 하면 그러면 B는 필드를 구성하고 네모하고 세모를 스칼라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모, 세모 대신에 0, 1을 쓰면 어때요? 0, 1을 쓰면 뭔가 논리학에 나오는 진리값 0은 false고 1은 true고 이런 거 떠오르죠. 그러면 더하기 곱하기에서 뭐를 연상하게 되죠? or와 and. 그렇죠? 근데 더하기를 or로 정의하고 곱하기를 and로 정의하면 B가 필드가 안 돼요. 그래서 and 연산과 or와 연산으로 곱하기 더하기가 정의됐을 때 요 0하고 1은 또는 true하고 false는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스칼라가 되게 즉 요 0, 1이라는 로 구성된 집합이 필드가 되게 더하기랑 곱하기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네모 세모로 쓴 이유는 이걸 0일이라고 쓰는 순간 우리가 0일이라고 쓰는 순간 어떤 식의 편향성이 생기냐면 0이 항등원이겠지, 덧셈에. 1이 곱셈이 항등원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모 세모라고 하면 왜 세모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네모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편향성 없이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소 2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너리 연산을 사용을 해서 필드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뭐 알죠? and, or, 또 뭐 알지? 나는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연산이잖아. 두 개 가지고 하나만. exclusive or 있나요? exclusive or. 그러니까 또 뭐 있나? exclusive or, and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더하기로 놓고 하나를 곱하기로 놓고 0, 1 중에서 곱셈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잘 정의하면 얘가 필드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0하고 1이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and하고 or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가 흥미로운 건 동일한 집합이라 하더라도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을 스칼라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연산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연산 구조의 문제다. 우리 복소수에도 그런 얘기 했죠. 제일 처음에 복소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연산 정의하고 두 복소수가 같다는 거 정의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갔죠. 그렇죠? 대상이 있고 대상들 사이에 연산이 있고 연산이 만족하는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관한 이야기가 필드고 그리고 그 필드를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가 스칼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수끼리 곱하고 더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일반화한 거예요. 어떻게 일반화했다고요? 실수끼리 더하고 곱할 때 일어나는 일을 나열을 해. 그 다음에 그 나열된 것들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을 상상해. 그러면 실수가 특수한 사례가 되는 거죠. A라는 대상을 일반화해서 B를 만들면 B를 구성하고 나면 A는 B의 특수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스칼라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벡터. 벡터는 우리가 실수 가지고 이런 실수의 세상에 X가 산다고 하면 각각의 실수인 x1부터 xn까지를 이렇게 늘어놓은 거 이걸 보통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표현하건 또는 그냥 뭐 그럴 이유는 없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건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n개의 실수로 뭔가를 모아놓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컬럼 벡터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만족하는 성질을 나열했는데 이번엔 얘에 대해서 하는 연산이 만족하는 성질을 나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연산을 하죠? 일단 벡터가 정의되려면 벡터를 정의하려면 스칼라가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죠. Rn을 정의하려면 R이 먼저 정의돼야 하는 것처럼. 자, 벡터끼리 이렇게 생긴 것끼리 어떤 연산하죠? 어떤 연산하죠? 더하는 연산하나요? 뭐 결과가 어떻게든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것끼리 곱하는 연산도 하나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것끼리 곱하는 연산은 뭐 내적을 하면 스칼라가 되고 그 다음에 외적을 하면 행렬이 되죠. X 트랜스포스 Y는 스칼라고 XY 트랜스포스는 X 트랜스포스 Y는 스칼라고 XY 트랜스포스는 행렬이고 XY가 둘 다 컬럼 벡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곱해서 자기처럼 생긴 벡터가 나오게 하는 연산은 없어요. 물론 3x3 행렬에서는 뭐 그 손가락 법칙 같은 거 써서 그 두 손가락 두 벡터가의 프로덕트가 다른 손가락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3x3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차원이라는 얘기 미리 썼는데 나중에 그것도 엄밀하게 정의할 거예요. 모든 단어를 다 엄밀하게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끼리 곱해서 벡터를 만드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벡터끼리 더하는 건 가능해요. 그럼 벡터랑 뭘 곱해서 벡터가 되게 하는 게 있을까요? 벡터랑 스칼라랑 곱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끼리 더해서 이렇게 생긴 거 만들고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스칼라 곱해서 벡터 만들고 이 두 가지 연산이 있죠. 이 두 가지 연산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나열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벡터끼리 더해서 벡터 되게 하고요. 교환 법칙 만족하고요. 결합 법칙 만족하고요. 항등원 있죠? 그렇죠? 항등원 있죠. 지금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항등원은 뭡니까? 실수에 덧셈에 든 항등원 가지고 만든 벡터쯤 되겠죠? 역원도 있습니까? 역원도 있죠.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등등으로 만든 것을 여기다 더하면 얘가 나올 테니까 벡터끼리 더해서 벡터 만드는 연산이 만족하는 거 10개, 미안합니다. 5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벡터에다 스칼라 곱해서 만드는 거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하면 벡터 되는 거 지금 벡터라는 표현을 미리 썼는데 사실은 쓰지 않고 해야 더 엄밀한데 우린 지금 일반적으로 얘가 만족하는 성질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곱하면 그냥 벡터 되고 이런 식의 벡터끼리 더한 다음에 스칼라 곱하는 건 이렇게 분배돼요. 또 이번엔 스칼라끼리 더해서 벡터에 곱하는 건 이렇게 분배돼요. 여기서 요 더하기는 벡터끼리 더하는 거고 요 더하기는 스칼라끼리 더하는 거예요. 기호로 구별하지 않아도 되죠. 맥락으로 구별이 되니까. 앞뒤에 스칼라가 있으면 스칼라끼리 더하는 거고 앞뒤에 벡터가 있으면 벡터끼리 더하는 거고 앞에 스칼라 뒤에 벡터가 있으면 오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요 곱하기 스칼라끼리 곱하는 거예요. 요 곱하기 스칼라랑 벡터랑 곱하는 거예요. 요 곱하기 둘 다 스칼라랑 벡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스칼라끼리 더하는 거와 벡터끼리 더하는 거 스칼라끼리 곱하는 거랑 스칼라랑 벡터랑 곱하는 게 헷갈려서 기호로 분리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예컨대 새로운 기호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복잡하기만 하죠.
왜냐하면 구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더하기랑 여기 있는 얘와 얘는 이제 앞에 있는 스칼라끼리 더하는 거, 스칼라끼리 곱하는 거랑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끼리 더하는 거, 벡터랑 스칼라끼리 곱하는 것이 만족하는 성질을 이렇게 10개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R을 일반화해서 필드를 만들었듯이 이제 요렇게 생긴 것들을 일반화해서 벡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만족하는 성질을 10개를 다 나열했는데 이제 이 10개를 만족하는 것들의 집합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 10개를 만족하는 것들의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말하고, 벡터 공간이 따라서 정의되려면 먼저 필드가 정의되어야 되겠죠. 이런 게 정의되려면 실수가 정의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을 만족하는 것들의 세상을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필드 정의했죠. 연산 구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출발점은 실수끼리 연산하는 거였지. 그걸 일반화한 결과를 필드라고 얘기했고, 필드를 구성하는 원소의 집합이 스칼라였어요. 스칼라가 처음 정의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이 정의가 돼요. 이런 것들이 만족하는 성질을 전부 나열한 거. 그것이 이제 벡터 공간의 정의예요. 벡터 공간이 벡터보다 먼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벡터 공간 정의하고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연산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좋아요?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푸리에 급수 구하는 문제 풀어봤죠? 푸리에 급수 구하는 문제, 푸리에 급수 계수 구하는 문제. 연속 시간 안 풀어봤나? 공식적으로는 3학년 1학기 신호화 시스템에서 할 거예요. 근데 아마 회로에서 조금 다루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푸리에 급수 구하는 문제 푸는 게 정확히 벡터 공간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다루는 문제와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 다루는 문제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둘 다 이 10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거고 10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면 그 둘을 분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일반화 시켜놓고 보면, 즉 같은 성질을 공유하는 더 많은 추상적인 대상을 생각하면 서로 달라 보였던 문제가 같은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얘 당연히 벡터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족하는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참고로 별 얘기하지 않으면 필드가 뭔지, 벡터 공간을 정의하려면 먼저 필드가 정의되어야 된다고 했죠. 별 얘기하지 않으면 필드는 그냥 실수의 집합, 스칼라가 실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별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얘 벡터 공간이에요. 얘가 만족하는 성질을 나열한 거였으니까요. 이거 m/n 행렬의 집합 요소는 모두 실수를 요소로 하는 m/n 행렬의 집합 이 10개 다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이에요. 이건 뭔가요? 연속함수의 집합. 물론 정의역을 잘 정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칠게 썼는데 연속함수의 집합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이런 거 모두 연속함수의 집합이 되겠죠. 자, 연속함수의 집합, 연속함수끼리 더하면 연속함수 나옵니까? 함수끼리 더하는 거 어떻게 정의하는지 감이 오죠. 함수의 스칼라 곱하는 것도 어떻게 정의하는지 감이 오죠. 여러분이 아는 함수끼리 더하는 거, 여러분이 아는 함수의 실수 곱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랑 더하기로 정의하면 연속함수들은
이 10개를 다 만족해. 연속함수끼리 더해서 불연속함수 나올 수 있습니까? 중간고사 때 풀었죠. 그래서 연속함수끼리 물론 복수함수에 대해서 했지만 실수함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 파랗게 생긴 함수에다가 뭘 더하면 똑같이 파랗게 생긴 함수가 나올까요? 모든 t에 대해서 0인 함수. 그렇죠? 또 파랗게 생긴 함수에다가 뭘 더하면 빨갛게 생긴 게 나올까요? 그래서 연속함수의 집합 이 10개 다 만족해요. 연속함수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구성을 해요. 따라서 연속함수도 벡터예요. 연속함수도 벡터예요. 그러면 함수를 다루는 것과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는 벡터를 다루는 게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과 그거나 저거나 모두 요 10개의 성질을 바탕으로 하고 나도 이 10개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한다면 연속함수나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나 그 둘을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연속함수의 세상이나 이 유클리드 공간이나 벡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지만 규모가 좀 달라요. 나중에 차원을 정의하면 이제 차원이 하나는 유한하고 하나는 무한해지고 그래서 막 달라지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함수도 벡터다. 이제 벡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다 갖는 겁니다. 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연습 많이 했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크기가 뭐니? 그럼 또 얘기를 하겠죠. 방향이 뭡니까? 그럼 또 얘기를 하겠지. 그런 질문을 끝없이 이어갈 수 있으면 상대방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경우에는 뭐가 스칼라냐? 라고 하면 좀 말이 길긴 하지만 이거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F의 집합이 스칼라예요. 뭐가 벡터냐?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는 V의 원소가 스칼라예요. 아니 벡터예요. 그리고 연속함수도 이 10개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연속함수도 벡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크기와 방향을 다 갖고 있는 게 벡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좋은 건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 공통의 성질이 있다. 공통의 구조를 만족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 같은 거 실제 존재하는 건 구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 삼각골 행렬 우리 앞에서 U 봤죠? 그렇게 생긴 것들의 집합 위 삼각골 행렬끼리 더했는데 아래 삼각골 행렬이 나오거나 그럴 수는 없죠. 이거 10개 다 만족해요. 대칭 행렬의 집합 대칭 행렬은 이걸 만족하는 것, 행렬이죠. 대칭 행렬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렇게. 반면에 비특이 행렬의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항등원이 이 넌싱귤러 행렬의 집합에 넌싱귤러 행렬이 아니죠. 뭐 여기 이거는 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는 예를 든 건데 일단 이거 자체가 원소가 아닙니다. 항등원이 없기도 하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특이 행렬의 집합은 벡터 공간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스칼라가 이렇게 실수고 벡터가 이거인 경우를 다룰 텐데 기껏 일반화해 놓고 기껏 얘와 얘를 일반화해서 얘와 얘를 만들어 놓고 다시 얘하고 얘를 주로 다루겠다? 이럴 거면 대체 일반화는 왜 했어?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로 출발해서 이거를 일반화해서 얘하고 얘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특수한 사례인 얘를 다시 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일반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특수한 사례가 또 다른 의미를 띠게 돼요. 그건 나중에 같이 보기로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